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7월 11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미준 패밀리 커뮤니티 멤버십을 런칭하고 나서요. 조금 시계알파 홍보를 등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만에 시계알파 관련해서 즐거운 뉴스 하나가 있어서요.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제는 미존 구독자분들 중에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을 가입하신 분의 숫자가 6,000명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이 기능은 자주 사용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시킹알파 메뉴 탭의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요. 톱 스톡스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시킹알파의 퀀트 시스템이 가장 좋은 주식을 선별해서 우리한테 이제 리스트로 알려주고 있는 건데요. 자, 지금 현재 탑 레이티드 스톡에 선정된 종목의 숫자는 63개가 찍혀 있고요. 자, 이 주식들은 3개의 평가 기준, 즉 퀀트 레이팅, SA 애널리스트 레이팅, 그리고 월가의 전문가들이 주는 레이팅 3가지 모두 매수 혹은 강력 매수를 다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한 가지의 평가 지표도 매수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는 이러한 주식들만 모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록웰 메디칼이라는 기업, RMTI가 심볼이고요. 이 기업이 계속해서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1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자, 어제 굉장히 좋은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록웰 메디칼이 지금 러셀 마이크로캡 인덱스에 들어갔다. 따라서 이제 지수에 포함이 되면서 앞으로 많은 ETF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 그래서 어제 주가가 무려 20.66% 폭등을 보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번에 록웰 메디칼이라는 기업이 러셀 마이크로캡 인덱스에 포함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결국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펀더멘탈이 굉장히 튼튼했기 때문이다. 즉 굉장히 좋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이 퀀트 시스템, 시킹알파 제공하고 있는 퀀트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참고를 해볼 만하다. 자, 왜냐면요, 퀀트 시스템은 외부적인 영향은 좀 배제를 하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치를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하나의 종목이 보여주고 있는 밸류에이션, 성장성, 수익성, 그리고 이제 주가의 힘이라든지 어닝의 결과 수정치까지 계속해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참고를 해볼 만하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모처럼 시킹알파 홍보도 아울러서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7월 11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일단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보였는데요. 특히 다우존스가 0.62%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S&P 500이 플러스 0.24%, 나스닥도 0.18% 상승했습니다. 자, 하지만 굉장히 좀 특이한 사항 하나가 보이는데요. 자, 어제 같은 경우는 S&P 500, 나스닥 모두 플러스를 보였지만 정작 메가테크 기업들은요,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자, 물론 메타 플랫폼즈가 1.23%, 넷플릭스가 0.82% 올라가긴 했는데요. 나머지 종목은 모두 마이너스를 보였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했죠. 특히 이제 아마존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요, 무려 2% 넘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특이한 점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따라서 전반기에 미국 증시를 이끌어왔던 메가테크 기업들이 조금은 주춤하는 추세를 보였다. 3대 지수 모두 플러스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가테크 기업들은 마이너스를 보였다는 것이 굉장히 재미가 있었고요. 자, 반면 작은 성장주들은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였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미존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어제 하루 동안 2.65%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특히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종목을 보시면요, 업스타트가 12.4%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인바이테가 플러스 10.38, 퍼시픽바이오 플러스 9.31, 인텔리아 플러스 9.02, 소파이가 플러스 8.20, 로쿠 플러스 8.02, 니오 플러스 7.91, 지스케일러 플러스 7.75, 조비 에비에이션 플러스 6.71, 루시드 플러스 6.44, 팔란티어 플러스 6.26, 오픈도어 플러스 6.25, 크리스퍼 6.02% 올라가면서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지금 크리스퍼도 보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바이테라든지 퍼시픽 바이오, 인텔리아, 따라서 유전자 가위, 유전자 시퀀싱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은 힘을 내는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첫 번째 기사는요, 시장에 대한 전망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볼 시장 전망은 대표적인 월가의 불이죠.
긍정론자 텀 리의 전망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까 하고요. 자, 톰 리가 얘기하기를 이번 주에 S&P 500이 100포인트 정도 랠리를 보일 것이다. 굉장히 좀 근접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전망을 우리랑 공유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탐 리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드렸던 다른 기관의 시장 전망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 합니다. 자, 어제 방송에서 우리는 로스 MKM이라는 주식 투자 기관이 내놓은 시장 전망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자, 이들의 전망에 따르면 미국 증시의 조정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자, 그 논리가 뭐였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가는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죠. 자, 그런데 로스 MKM이 보기에는요, 실적도 그렇고 멀티플도 그렇고 둘 다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실적 같은 경우는요, 다가오는 미래에 리세션이 임박해 올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경제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실적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즉, 어닝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멀티플도 확실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죠.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따라서 그것 때문에 시장 금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의 금리,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국채는요, 안전자산입니다. 자, 안전자산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투자 자금이 그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에는요, 19배가 넘어가는 포워드 PER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PER은 유지될 수 없다. 왜냐하면 안전자산이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장의 멀티플이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내비쳤습니다. 자, 이러한 로스 MKM의 주장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요. 자, 과연 톰 리의 주장이 더 합리적인지 아니면 로스 MKM의 주장이 더 합리적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톰 리가 CNBC에 월요일날 출연을 해서요. 자, S&P 500이 점프를 할 것이다. 자, 100포인트 정도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 인플레이션 리딩이 이번 주에 발표되면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자, 인플레이션 리딩이 뭐냐면요. CPI 지수가 수요일날 발표 예정에 있거든요. 따라서 CPI 결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생각에 택티컬 오퍼추니티가 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전술적인 오퍼추니티니까 단기적인 기회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현재 줍줍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배경이 설명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주식시장이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잡 레포트였습니다.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아직까지도 너무나 뜨거운 모습이 보고가 됐다는 거죠. 자, 고용시장이 이렇게 뜨겁기 때문에 결국은요. 기준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없어졌다. 따라서 이 채권의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 CPI가 이번 주 수요일날 발표 예정에 있는데 굉장히 낮은 수치가 보고가 될 것이다. 0.2% 정도 올라가는데 그칠 것이다. 지난달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거보다 더 좋은 수치, 따라서 0.2% 밑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톰 리의 전망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엄청난 다운사이드 서프라이즈다. 따라서 갑자기 이제 인플레이션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것이다. 투자자들이 환호성을 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6월 달에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CPI가 이제 수요일 날 발표 예정에 있는데요. 자, 지금 시장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전망을 어떻게 내비치고 있냐면 0.3% 정도 전달에 비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게 지금 컨센서스죠. 자, 그리고 애뉴얼 베이시스로 보면 5% 정도 작년 대비해서 올라가 있을 것이다. 이게 시장의 전망인데요. 톰 리가 얘기하기에는 이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을 내비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톰 리의 전망에 따르면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몇 달 동안 계속해서 0.2% 정도 올라가는데 그칠 거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내비치고 있는 전망에 비해서 톰 리는요. 인플레이션이 이제 잡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페드가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하고 있구나, 잡을 수 있구나, 이러한 기대감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그들이 목표하고 있는 2%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숏텀 일드가 떨어질 것이다. 자,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언제까지 올라갈지, 우리가 또 기준금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금리가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잦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요. 시장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시장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면 안전자산의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주식시장이 랠리를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창출이 된다. 이것이 톰 리의 전망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오래간만에 엔비디아 관련된 분석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엔비디아 이제 너무나 많이 올라서 다 팔아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요, 한번 이 기사를 읽어보고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자, 어떤 논리가 깔려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붐이 있었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붐, 인공지능의 붐으로 인해서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가요, 올해 들어서만 191%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190%는 주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가 예상하기로는요, 새로운 성장이 지금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을 안겨주고 있고요. 자, 애널리스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토시야 하리고요. 토시야 하리의 성적표도 잠깐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골드만삭스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인데 5스타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 8,494명의 월가의 전문가 중에 171위의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상위 한 2% 가까이 되는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다. 자, 석세스 레이트는 63%입니다. 10개 정도의 주식을 추천하면 최소 6개 이상은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난 1년간 평균 수익률은 18.8%, 거의 20% 가까운 수익률을 내는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가 안겨주는 전망이다. 믿을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토시야 하리 같은 경우는요, 엔비디아에 관련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 목표 주가를 440에서 495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더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엔비디아는 가장 중요한 이네이블러, 주도하는 기업이었다. 실행을 하는 기업이었다. 또 하나, 베네피셜에는 이제 수혜주죠. 따라서 전통적인 AI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았고, 또 전통적인 AI를 구현하는 그런 기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10년간 이렇게 활약을 해왔고요. 자, 그런데 여기 전통적인 AI가 등장한 것을 봐서는요, 모던 AI, 따라서 최신 AI가 따로 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바로 아래 등장을 합니다. 엔비디아라는 기업은요, 지금 들어가고 있다. 자, 성장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AI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제너러티브 AI, 생성형 AI가요, 이제 막 등장을 했고, 자,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프로라이퍼레이션, 그 얘기는요, 너무나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두 번째 성장의 단계를 드디어 맞이하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프라이스 타겟 495죠. 495달러는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17% 정도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금도 엔비디아 팔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타겟 주가를 급격하게 올린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너무나 많은 수의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이 필요하다.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이 바로 그 유명한 GPU입니다. 자, GPU가 너무나 많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얘기하는데요. 자, 어디에 필요하냐면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라지 랭귀지 모델, 자연어 처리 모델 인공지능이요,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들을 훈련시키는데 필요한 것이 엔비디아의 GPU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어느 정도로 많이 필요하냐면요, 지금 인공지능을 트레이닝 시키는데, 자연어 처리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는데 필요한 이런 GPU에서 들어오는 매출만 계산을 해봐도요, 자, 베이스 케이스는 13빌리언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3년 내에 13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베이스 케이스고, 불 케이스는요, 316빌리언입니다. 자, 그 얘기는 3,160억 달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엄청난 수치가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경우가 만약에 온다면 엔비디아 주가는 한 10배 정도 올라가겠죠. 자, 여기서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이 레인지가 너무나 갭이 크다. 자, 그러니까 지금 추측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보기로는 이게 페어하다, 정당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자, 왜냐면 제너러티브 AI는 이제 막 시작했다. 베이비 단계에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어느 정도로 채택이 될지 지금으로서는 가늠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따라서 13빌리언 정도 추가적인 매출을 창출하는데 그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불케이스 최상의 시나리오를 보면 316빌리언 정도의 추가적인 매출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생성형 AI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미래를 보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에서는요, 이번에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 TSMC의 목표 주가도 역시 상향 조정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브루스 루고요. 자, 이 전문가가 이번에 리얼텀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아무래도 매출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좀 마지널할 것이다. 조금 올라가는데 그칠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스마트폰 시장이 아직까지도 살아나지 않고 있잖아요. 컴퓨터 쪽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인공지능은 너무 좋지만 TSMC는요, 여러 가지 헤드윈드가 남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다가오는 6개월, 1년, 2년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웨이퍼의 디맨드, 수요가 계속해서 급등한다. 인공지능 덕분이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캐퍼시티도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공장을 추가적으로 계속 만들고 있는 것이 TSMC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주식이다라고 TSMC 역시도 강추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읽어본 토시야 하리라는 전문가의 예측에 따르면요, 앞으로 엔비디아의 매출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바로 자연어 처리 모델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매출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 전망치가 굉장히 좀 갭이 컸습니다. 자, 베이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3년 동안 13빌리언 정도를 추가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불 케이스는요, 무려 316빌리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겠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내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자, 엔비디아 페이지에 오셔서요, 어닝으로 들어가시면 밑에 어닝의 에스티메이트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시고 다가오는 미래에 이 기업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EPS의 전망치, 그리고 EPS 전망치 밑을 보시면요, 매출의 전망치가 뜨게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엔비디아는요, 1년간 만들어내는 매출이 42.9빌리언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베이스 케이스는요, 무려 13빌리언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앞으로 3년 동안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불 케이스 같은 경우는요, 316빌리언이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지금 현재 만들어내는 매출에 비해서 무려 한 7배 정도 추가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 잠재력을 엔비디아에 가져다 주는지 우리가 수치적으로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에 등장한 골드만삭스라는 투자기관에서는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수요가 급등하면서 엔비디아의 매출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는 지금 만들어내는 매출의 몇 배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다. 이러한 굉장히 불리시한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무려 495까지 급등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반면 엔비디아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직접 칩을 만들어내진 못하잖아요. 따라서 엔비디아의 GPU 수요가 급등한다면 이 GPU를 생산하는 기업 TSMC의 수요도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TSMC에 대한 목표 주가도 동반 상승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때마침 어제 TSMC의 6월달 레비뉴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TSMC라는 기업은요, 매달 그들의 매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보고를 해주거든요. 자, 그런데 6월 달의 실적을 보시면 넷 레비뉴가 15만 6,404달러가 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대만 달러로 계산을 한 겁니다. 자, 5월 달에 비해서 무려 11.4%가 줄어들었으니까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실적이 6월 달에 발표가 된 거고요. 자, 작년과 비교했을 때도 무려 11.1%가 떨어졌습니다. 뭔가 굉장히 좋지가 않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자, 1월부터 6월까지 합쳐보니까 한 100만 달러 가까운 수치를 만들어내긴 했는데요. 역시 작년 대비했을 때는 3.5%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자, 따라서 YTD로 봤을 때도 작년보다 마이너스 3.5%인데 문제는 마이너스 폭이 점점 커지고 있죠. 이번 달만 딱 보면 무려 11.1%나 작년 대비 마이너스를 보였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인공지능 수혜진 것은 확실하죠. 왜냐면 엔비디아의 칩이 너무나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따라서 TSMC 입장에서도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요가 급등했을 것이 굉장히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11%나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은요, 그 외에 다른 비즈니스, 예를 들어서 모바일폰이라든지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TSMC의 가장 커다란 고객이 애플이잖아요. 애플의 실적이 굉장히 좋지가 않겠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간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사의 말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TSMC는 굉장히 좋죠. 중기적으로도 좋겠죠. 자, 근데 문제는요, 아직까지 이 반도체 산업이요, 바닥을 찍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감소한 상황이다. 컴퓨터도 그렇고 모바일폰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TSMC 역시도 실적은 굉장히 저조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요, 우리가 베팅하고 있는 주식시장, 그리고 우리가 베팅하고 있는 기업에 관련해서요, 부정적인 의견, 부정적인 기사를 자주 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전망에 대한 논리가 있잖아요. 이 논리를 부정적인 논리랑 비교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어떠한 논리가 더 정연하고 체계적인가, 더 강력한 논리를 구축하고 있는가, 이 점을 계속해서 비교 분석하면서요. 때때로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구축하고 있었던 긍정적인 전망보다, 이 논리보다 부정적인 의견이 더 체계적이고 강력한 논리를 구축한다면 그 주식에 대한 투자를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가 더 강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또 그 투자의 논리를 구축할 수 있는 커다란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투자하는 종목이 바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 관련해서 전설적인 공매도꾼 짐 차노스가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짐 차노스는요, 공매도의 제왕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유명하고 또 성공 확률도 굉장히 높은 공매도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요, 테슬라 관련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겠죠. 자, 이번에는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앞서서요, 최근에 이제 차노스가 인공지능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공매도의 제왕 짐 차노스가 이제 얘기하기를 내가 AI 열풍에 무관심한 이유가 뭔지 잠깐 설명을 해줬는데요. 제가 볼 때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차노스는 월가가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공급량을 늘리는데 꽤나 능숙하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의도적으로 이 인공지능에 대한 테크놀로지를 좀 부풀리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주식을 사게끔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가 보기에는 AI 열풍이 기술 혁신보다는 일시적인 유행에 가깝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AI는요, 올해 들어서 이제 월가의 최대 감심사고 상당히 많은 헤지펀드들 그리고 스마트 머니들이 이 인공지능의 투자를 급증시키고 있거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예를 보시면 빌 에크먼, 댄 로브, 그리고 스탠리 드렁컨멜러 이렇게 월가에서 가장 중요한 헤지펀드의 거물들, 큰손들이요. 올해 1분기에 AI 관련주,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주식을 집중 매수한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설튼F 파일의 공개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짐 차노스가 보기에는요. AI 열풍은 혁신적인 기술이 아니다. 그냥 메타버스처럼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그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테슬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베테랑 공매도 투자자인 짐 차노스는 이번에 테슬라의 셀프 드라이빙 테크놀로지에 관련해서 태클을 거는 것 같습니다. 자,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요. 자, 이러한 애드온 오퍼링이 따라서 추가적으로 돈을 내고 사야 되는 게 바로 이 자율주행이잖아요. 자, 이것이 지로 밸류가 될 것이다. 가치가 지로에 가깝게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언제 그러냐면요. 리세일 마켓에 가면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자, 결국은 테슬라 역시도 중고 시장으로 가게 될 텐데 중고 시장에서 이제 차를 살 때요. 이 소프트웨어의 가치는 지로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 뭐를 기억하냐면요.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한 얘기를 한번 들추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요. FSD 패키지 관련해서 풀 셀프 드라이빙이죠. 완전 자율주행 패키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요. 자, 나중에 가면 테슬라의 자동차 밸류를 증가시켜 줄 것이다.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있는데 이 자율주행에 우리가 지불한 금액의 몇 배나 되는 가치를요. 테슬라 자동차에 부여해 줄 것이 바로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적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나중에 가서 로보택시가 활성화하게 되면요. 우리가 로보택시로 인해서 추가적인 수입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 테슬라의 차량 가격,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비꼬고 있는 겁니다. 자, 왜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 차노스가 볼 때는요. 노 밸류다. 나중에 중고 시장에 가면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가치는 0에 가깝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상 만약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디프리시에이트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감가상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사게 되면요. 산 날에 비해서 한 달 후에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뭐 예를 들어서 2, 3년만 타게 되면요. 차량 가격이 반값으로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바로 감가상각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차노스가 보기에는 감가상각이요. 소프트웨어가 더 빨리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자율주행 패키지는요.
때는요, 너무나 비싸다. 15,000달러나 주고 사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급격하게 지로 밸류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왜냐면 자율주행은 소프트웨어죠.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는 우리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 어떤 리스크냐면요,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를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는요, 완전히 구닥다리 테크놀로지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 자동차를 중고로 팔게 이렇게 노력할 때는요, 리세일 밸류가 지로에 가깝다. 그때 가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가치는 전무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 같은 경우는 레벨 5를 구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869까지 올라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자율주행 때문에 이렇게 시가총액이 부풀려져 있는데, 결국은 이 자율주행은요, 시간이 계속 가면 갈수록 예전의 소프트웨어 버전은 지로의 밸류에 가깝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 시가총액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는 커다란 오류가 하나 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바드에 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풀셀프 드라이빙 FSD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15,000달러라고 바로 나오죠. 자,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서브스크라이브 할 수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구독 모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15,000달러를 주고 그냥 사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지 말고 매달 200달러씩 내고 1년이면 2,400달러죠. 이렇게 구독 모델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소프트웨어 살 필요 없다. 그냥 구독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15,000달러 주고 FSD를 그냥 사게 되면, 이 소프트웨어를 그냥 구입하게 되면 나중에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를 해주냐? 자, 그 얘기는요, 아까 지금 차노스가 얘기한 것처럼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버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바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맞다,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가장 밑에 보시면 너는 지금 만약에 FSD 살 생각이 있으면요, 컨피던트 할 필요 있다. 자, 이거는 확신 가지고 그냥 사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너는 반드시 프리 업그레이드 그리고 업데이트를 받을 것이다. 따라서 계속해서 소프트웨어가 진화함에 따라서 네가 지금 사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무료로 받는다라고 바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요, 이 차노스라는 투자자가 아무래도 바드한테 물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지금 현재 옛날 사고방식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워드라든지 엑셀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처음 이용할 때도요,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다가 썼죠. 자, 그런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요즘에는 소프트웨어를 사실 이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죠.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계속해서 구독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따라서 이 구독 모델이라는 것은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나올수록 계속해서 그 새로운 버전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예전 방식에 15,000달러를 주고 한꺼번에 소프트웨어를 사는 방식이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구독 모델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버전을 이용하는데, 이 한꺼번에 돈을 15,000달러 낸 사람 입장에서는 업데이트를 받지 않는다. 이건 조금 이상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살펴본 이 차노스의 의견 역시도 어떻게 보면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구글 관련된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재미있는 기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구글의 메디칼 AI 챗봇이 지금 현재 테스트를 받고 있다라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기사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구글이 드디어 디플로잉하기 시작했다. 이 얘기는 이제 실행하다, 이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그들이 개발한 메디칼용, 의학용 AI 챗봇이 있는데요. 이걸 드디어 사용하기 시작하는구나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개발된 의학용 AI 챗봇 같은 경우는요, 질문에 대답도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다큐먼트, 문서들을 서머리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그 밖에도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챗봇의 이름은요, 매드팜2입니다. 자, 매드팜2는 지금 현재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요. 자, 누구랑 함께 테스트를 받고 있냐면 마요 클리닉이라는 새로운 기업이 등장을 합니다. 자, 마요 클리닉은요, 지금 미국 내에서 가장 커다란 병원 체인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요. 자, 지금 16개의
개의 병원을 가지고 있고요. 클리닉의 숫자는 무려 쉬운 3개나 됩니다. 자, 환자의 숫자는 60만 명, 따라서 굉장히 거대한 대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커다란 규모, 따라서 미국 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마요 클리닉과 손을 잡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구글의 메디칼 AI 챗봇인 매드팜2가 지금 마요 클리닉에서 테스트를 받는 중이다,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 이번에 개발된 매드팜2 같은 경우는요, 베어리언트다, 원래는 이제 변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요. 변종이란 얘기는 하나의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구글의 인공지능 모델인 팜2의 하나의 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특히 이 팜2라는 인공지능 모델을 변형을 시켰는데, 어떻게 변형을 시켰냐면 메디칼 인스티튜션, 따라서 이 메디칼, 의학과 관계된 병원이라든지 클리닉에서 이용할 수 있는 특화된 그런 인공지능으로 발전을 시켰다, 업데이트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시범 운영하고 있는 메디칼 팜2 같은 경우는 팜2라는 랭귀지 모델의 하나의 버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팜2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는 출시가 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5월 달에 구글이 I/O 2023 디벨로퍼 컨퍼런스를 개최했는데요. 이때 출시된 것이 바로 팜2였습니다. 자, 그리고 팜2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바드에 이용이 되고 있는 똑같은 랭귀지 모델이다. 자, 방금 전에 차노스의 그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던 바드, 굉장히 똑똑한 인공지능이 바탕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구글은요, 이 매드팜2를 계속해서 훈련을 시켰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훈련 방식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그잼을 통과해야 되죠.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그 의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시험에 등장하는 질문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훈련을 받은 인공지능이 매드팜2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구글이 지금 믿기로는요, 자, 이 매드팜2가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 자, 어디에서 유용할 수 있냐면요, 이 의사가 굉장히 모자른 지역이 있죠.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이 의학의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요, 많은 활용의 가치가 있는 것이 매드팜2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있었던 구글의 I/O 2023 디벨로퍼 컨퍼런스에서요, 구글 같은 경우는 매드팜2를 직접 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리저닝 스킬,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스킬도 보였고요. 그리고 다양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선보인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 질문이 얼마나 정확하고 잘 만들어졌냐면요, 이 사용자 입장에서, 환자 입장에서 오히려 의사가 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 오히려 더 선호를 많이 받았다. 따라서 굉장한 능력을 가진 그런 랭귀지 모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시범 운영되고 있는 매드팜2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도 2가지 정도의 리스크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글만 만드는 것이 아니죠. 제가 지난달에 여러분들과 공유해 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메디칼 쪽에 특화된 이런 인공지능을 이미 개발하고 있거든요. 시범 운영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경쟁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 부분 하나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는요, 이 아무래도 메디칼 쪽은요, 굉장히 많은 규제, 그리고 시범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해서 당장 뭐 몇 달 이후에 아니면 1년 이후에 바로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의학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시범 운영이 필요하다. 따라서 테스트가 굉장히 여러 단계에 있어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구글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긴 하지만 단기적인 효과는 굉장히 좀 미약하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지금부터 남아있는 기사들은요, 헤드라인 중심으로 요점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에는 에어비앤비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안타깝게도 에어비앤비의 부킹 현황이 너무나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부정적인 소식입니다. 특히 이제 오스틴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처럼 전통적으로 인기가 많았던 지역도 지금 에어비앤비의 수요가 너무나 많이 감소했다, 이러한 기사의 내용인데요. 자, 이번 기사의 그 기초가 됐던 내용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닉 걸리라는 사람이 트윗을 날렸는데요. 자, 이 사람은 이제 리서칭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에어비앤비의 컬랩스가 리얼이다, 그 얘기는 지금 에어비앤비가 완전히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에어비앤비의 레비뉴가요, 자, 지난 3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3, 4, 5월달 이렇게 3달이 기준이고요. 올더 룸주라는 곳에서 이제 자료를 취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피닉스 같은 경우는 47.2%가 떨어졌고요. 자, 오스틴 같은 경우는 46.1%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발견된다라, 이렇게 지금 보도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닉 걸리라는 사람이 얘기하기로는요, 아마
아마도 팬데믹이 끝나기 때문에 에어비앤비의 수요가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는요. 리모트 워크를 하는 사람들,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줄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한 달 살기, 두 달 살기 이런 것도 이제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단기적으로 베케이션을 하는 사람들도 몬타나, 텍사스, 테네시에서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에어비앤비의 대변인이 얘기하기를 이 데이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체 데이터랑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1분기 어닝을 발표할 때 우리가 직접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수요, 게스트들은 계속해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하고 있다. 그 전보다 급등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실제로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1분기에 2023년 1분기에 우리의 부킹 추세는 19% 정도 작년 대비 오히려 성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다가오는 어닝 실적 결과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에어비앤비가 지금 팬데믹의 영향으로 해서 잠깐 반짝하고 실제로 팬데믹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수요가 급강하고 있는지 아니면 에어비앤비 자체적으로 모은 데이터에 기초해서 계속해서 수요가 급등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 것인지 우리가 이 실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따라서 다음 분기에 이 에어비앤비 실적은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헤드라인은요.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컨펌해 주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을 해고한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초에 1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하기를 10,000명이나 사람을 해고할 것이다. 따라서 엄청난 규모의 구조 조정을 시행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줄이는 인력은요. 10,000명의 초과 인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10,000명은 10,000명대로 줄이고요. 이번에 줄이는 인력은 에디셔널이다. 추가적으로 인력을 줄인다. 이렇게 좋지 않은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가장 밑에 쪽을 보시면요. 어떤 부서의 사람을 줄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세일즈가 나옵니다. 따라서 판촉부를 줄이고요. 또 한 부분은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제가 예전에 기업을 운영해 봤던 그런 경험에 의하면요.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소식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요. 기업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영업 상황을 겪을 때는 결코 판촉부, 세일즈를 줄이지 않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세일즈 펄슨을 줄여도 상관이 없을 만큼 매출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있어서 세일즈 없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신감의 표출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다가오는 어닝 시즌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컴퓨터 산업 쪽이 굉장히 좋지가 않잖아요. 바닥을 찍고 있죠.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이 윈도우의 매출은 굉장히 줄어든 것이 확실한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지, 클라우드 쪽도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는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음 어닝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헤드라인은요. 트위터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메타 플랫폼즈가 어제 제가 보도해드리기를 이 출시한 지 4일 만에 사용자가 1억 명을 넘어섰잖아요. 자, 그러면서 트위터에 트래픽이 너무나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사용자가 많이 감소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트위터에 있던 사람들이 메타의 트레드로 많이 이동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번 기사, 또 다른 기사를 보시면요. 메타의 트레드가 지금 5% 정도 매출을 성장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물론 이제 가정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트위터의 사이즈로 성장을 할 수 있다면, 자, 물론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이미 사용자의 수가 1억 명이 넘었잖아요. 자, 그런데 트위터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수가 거의 4억 명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규모에서도 4배 가까이 더 추가적으로 성장을 해야지만 이렇게 5% 정도 매출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메타의 트레드가요. 어느 정도의 사용자를 확보하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정말로 메타의 트레드가 트위터의 사이즈로 성장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면요. 메타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매출을 무려 5%나 늘릴 수 있다. 엄청난 호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가 있겠습니다. 7월 11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은요 아마도 조금 늦게 공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방송 녹화가 너무나 많이 지연이 됐거든요. 평소에 비해서 한 40분 정도 늦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따라서 굉장히 좀 많이 버벅거리더라고요. 그래서 편집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내일부터는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조금 더 빠른 시간에 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t's sunny, no 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